이 통화정책의 효과가 있으려면 지속적으로 정책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이유가 단발성인 단기금리가 지금 하락하는 경우에 화폐에 대한 기회비용이 줄어들면서 지금 유통속도가 감소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지속적인 정책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총수요의 증가 그리고 물가의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물가가 오르게 되면 물가의 상승을 예상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 명목금리가 올라가게 돼요. 그죠? 명목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은 실질금리하고 예상 인플레이션이 명목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상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명목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어떠한 일이 나타나는 겁니까? 그 이후부터는 화폐에 대한 보유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화폐에 대한 보유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생각할 수가 있느냐? 이 화폐의 유통 속도가 증가하는 회복되는 이러한 것을 상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 통화 명목 이자율이 변화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이 통화 정책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GDP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거죠. 우리는 왜 통화정책이나 아니면 물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통화정책과 물가, 이것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지속적인 정책,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안정성, 이런 얘기로 지금 살짝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러고 지금 물가도 안정적인 물가를 사람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상상을 하고 왜 이것을 좋아하느냐? 이것의 안정성을 더 원하는 그러한 이유를 가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왜 사람들이 이런 것을 좋아할까? 우리는 장기 계약을 한다는 거죠. 계약이 단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투자도, 노동도, 기타 등등. 그래서 만약에 물가 상승이 불안정한 경우에, 경우에는 불확실성을 높이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물가 상승이 이것이 불안정하다. 물가가 불안정하다면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죠. 투자를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물가가 불안정한 경우에 지금 그것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물가 상승이 나타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게 되느냐? 생산보다는 자산 가치 보호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을 더 보호하려고 하는, 실물 자산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된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경제가 어떠한 형태로 돌아가는 겁니까? 생산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을 잘 배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 금, 뭐 이러한 것들을 더 확보하려는 그러한 형태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을 분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합리적인 어떠한 행위가 나타나는 거죠. 비합리적 또는 비효율적인
비합리적, 비효율적인 그러한 경제 행위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물가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너도 나도 금을 사고 싶어 하죠.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너도 나도 실물 자산을 가지려고 하죠. 과거에 여러분들 부동산 붐 일어났을 때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를 거칠 때 얘기죠. 여러분들은 그 당시에 없었죠, 그죠? 근데 서울이 이렇게 한강이 있죠. 한강이 있으면 한강 이북은 개발 금지였어요. 한강 이북은 개발 금지. 그래서 한강 이남으로 개발을 하게끔 정부의 시책이 마련된 거죠. 그래서 신사동에 있는 그러한 그 땅콩밭이라든지 배밭인지 무슨 그러한 동네가 지금 개발이 돼서 신사동이 된 거죠.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수용을 당한 거예요. 그 땅을 수용을 당해서 그 땅을 분양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거기가 다 개발되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은 여기 살던 사람들은 그 밑으로 내려가고 계속해서 여기에 있는 땅값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복부인이라는 얘기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어요? 복부인? 복부인. 복덕방의 부인이라고. 우리 지금은 공인중개사라고 얘기하지만 과거에는 복덕방에 돌아다니는 그러한 부인이라고 얘기해서 복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집사로. 또는 그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집장사 하려고 돌아다니는 거죠. 똑같은 집 많이 생기는 그러한 거죠.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계속해서 실물 자산이 지금 그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 때문에 더 그렇다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거의 없고 전세로만 갖고 있죠. 그렇게 되게 되는 이유가 저걸 갖고 있어봐야 세금만 내고 집값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 때문에 그렇죠. 조금만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올라갈 그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2006년도죠. 2000년대 이후부터 집값들이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04년, 2005년, 2006년에 2007년도 초반까지인가가 아마 피크였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생산보다는 지금 땅을 사려고 하는, 건물을 사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갖고 있는 자원을 우리는 어떻게 쓰자는 겁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잘 사용을 하자, 이런 얘기죠.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다 아껴서 잘 쓰고 잘 만들어내고 우리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그 경제행위가 나타나게 된다면 상당히 그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물가 상승이 있다고 하면 물가 상승은 정부의 신용도를 떨어뜨려요. 정부의 신용도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는 지금 물가의 안정이라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그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거다. 통화정책의 목표는 물가 안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국은행 시험에는 기본적으로 물가 안정을 기본으로 삼고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정책에 관련된 또는 그러한 그 경제학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죠. 문제가 물론 이렇게 썩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요. 거기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왜? 기본적으로 우리는 물가 안정을 최종 목표를 내세우고 사는 거예요. 그죠? 중앙은행에서 최종 목표를 4% 지금 물가 안정, 물가 수준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내놓고 있죠. 자, 이래서 이러한 물가 상승이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변수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물가 상승이라는 것을 가만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말이죠. 지금 말이죠. 올해 2014년도의 물가의 상승률도 찾아보려면 한참 걸려야죠.
근데 2015년도에 물가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면 사람들은 과연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예측을 여러 사람들이 여러 방향으로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러한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예상이죠. 우리는 이것을 예상하고 살아요. 이것을 예상하고 나면 어떠한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냐면 명목이자율이라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물가 상승을 예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명목 임금도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실질임금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물가 상승이 나타나 봐야 나의 실질임금이 어떻게 됐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지, 지금 당장 나의 실질임금을 찾아본다 그러면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변했는지. 그렇게 본다면 명목 변수는, 명목이자율이나 명목임금은 사전적인 개념이에요. 사후적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실질이죠. 사전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그러한 명목의 어떠한 변수들을 하고 실질로 나타나는 그러한 변수들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내가 물가 상승에 대한 예상이 틀렸다면, 이게 만약에 틀렸다면 이것이 같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물가 상승에 대한 예상이 아주 정확했다면, 그렇다면 사전적, 사후적 이러한 변수의 차이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사전적, 사후적으로 같게 만들어주는 것은 물가 상승에 대한 예상이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달려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람들의 예상이 정확하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실질 이자율하고 물가 상승에 대한 예상치하고 이것의 합이 바로 명목 이자율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정확하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 그리고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피셔 가설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물가에 대한 예상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이 지금 사전적, 사후적인 그러한 지금 값이 같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말이죠, 완벽한 예상이 됐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떠한 일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냐면, 근로자의 명목임금과 실질임금은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달라지지 않아. 실질임금은 실질임금에 만약에 물가가 상승할 때 사람들은 실질임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것을 요구하게 되냐면 명목임금의 상승을, 인상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다 예상을 하고 있다 한다면 물가 상승에 따라서 명목임금이 하락하는 이러한 일은 없을 거다라는 거죠. 명목임금에 따라서, 물가 상승에 따라서 실질임금의 하락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계속 이걸 요구를 하고 실질임금을 계속 일정 수준을 유지를 하려고 생각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실질임금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윤의 증가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늘 균형 상태에서 있고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일단은 이러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차고 모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차고 모형 이렇게 얘기하면 알죠? 물가 상승과 나의 임금의 상승과 그 차이의 것이 그 차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차고 모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피셔가설하에서는 차고 모형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죠. 물가 상승을 다 예상을 잘 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떠한 문제라기보다는 어떠한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면, 채권 채무자. 이 사람들, 만약에 물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채권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목 이자를 더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 채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갚아야 되는 그러한 채무 상태가 달라지느냐? 전혀 달라질 바가 없어요. 물가 상승에 의해서 자산의 재분배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피셔 가설 하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말이죠. 어떠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러한 것을 하나 그려놓고 시작을 해보죠. 총수요, 총공급이 있어요. 물가, GDP 이렇게 있죠. 만약에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총수요가 증가가 되는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은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가가 오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목 변수를 다 변동시켜서 실질 변수를 기존과 변함없이 가져가도록 해. 그렇게 되면 지금 총 공급의 이동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 오른쪽에 여기서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저 동그라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 완전 고용 수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어떠한 것을 우리가 보느냐?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뿐이에요. 자,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이러한 상황을 총수요의 증가를 정책에 의해서 수요 관리 정책에 의해서 총수요를 약간 좀 우측으로 밀어보려고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게 되면 피셔 가설하에서는 저러한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느냐? 없어요. 그렇죠? 자, 총수요를 우리가 이제는 지워버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걸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봅시다. 우리가 통화정책이라고 얘기하면 통화정책은 지금 어떤 상황으로 얘기를 했었냐면 이자율을 변동을 시켜서 이것이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자, 통화정책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통화주의자들의 방정식을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한번 보자는 거죠. 만약에 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만약에 물가 상승을 다 예상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변동시킬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 저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에 의해서 물가 상승을 예상을 정확하게 다 하고 있다면 통화정책의 효과는 나타날 것이냐?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달라지는 거냐? 통화정책에 의해서 명목값만 달라지고 실질적인 그러한 변수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피셔 가설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물가에 대한 상승을 예상을 잘 하고 있느냐, 예상을 하지 못하느냐. 물가 상승에 대해서 예상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이러한 오른쪽에서의 생산이 총수요의 증가에 의해서 일시적인 어떠한 균형점의 변화가 이쪽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가능하다 이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상을 다 제대로 하고 있다면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죠? 과연 사람들은 예상을 잘 할까요? 예상을 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과거의 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는 잘 예상하지 못했던 경우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70년대, 80년대를 거쳐서 90년대까지도 물가의 상승을 다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고선 명목임금을 결정을 하고 있고,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나의 임금, 실질임금을 지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해에 임금을 상승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였죠. 늘 그렇게 해왔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 규모가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려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런 형태예요. 우리의 지금 그 총 수요와 총 공급이 이렇게 있죠.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총 공급의 상태가 여기까지뿐이 안 됐지만 지금 이렇게 총 수요를 증가를 시키면서 이 상황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기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본 축적, 자본의 양이 늘어나고 노동 공급량 늘어나고, 물론 다시 이렇게 가지만 완전 고용 수준의 생산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봤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나왔어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리게 되면 잘 모르죠. 좀 깨끗하게 그려야 더 잘 알겠죠. 이러한 식으로 유지해 오다가 다시 총 공급이 감소하는 그러한 상황을 볼 수 있었지만, 생산 능력이 늘어나서 다시 여기에서 균형점을 찾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총 수요의 증가가 나타나고 물가는 상승하고 GDP는 조금씩 늘어나는, 실질 GDP도 늘어나는 그러한 상황을 겪어왔었다라는 거죠. 그죠? 사람들은 항상 물가 상승에 대해서 완전하게 예상을 한다, 예상하지 못한다, 이러한 논란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과연 어떨까,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게 되는 거죠.